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투표로서 나타나는 민심은 완전히 별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투표장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초입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퇴원해서 이제 집에 데려갔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을 좀 최대한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한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투표소에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m 간격 스티커에 맞춰 줄을 서고 체온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르고 두 손에는 비닐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나서야 신분증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난해 총선, 재보선에 이은 코로나 시국의 두 번째 투표지만 아직은 낯선 풍경들입니다. 방역도 다 하시고 손 소독도 다 하고 완벽하게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했어요. 군복을 입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군인도 있었고 투표소를 함께 찾은 노부부와 비번날 짬을 낸 야간 근무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야간 경비원으로서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미리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죠. 유권자들은 소외계층이나 치열한 경쟁에 치여 사는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원한다는 바람과 요즘 정말 저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는 소망을 투표용지에 함께 담았습니다. 부산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차분하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사전투표는 둘째 날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직한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정권에 분노한다면 심판을 위해 투표장으로 나서달라며 구애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색 파란 재킷을 입고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이번 재보선을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동산 악재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기존 당정기조와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둘째 날로 미루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높은 지지율과 실제 투표는 다르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고, 투표로서 나타나는 민심은 완전히 별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불안하고요. 정말 많이 투표장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첫날 사전투표에는 유승민 선대위원장과 지원 사격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참여해 적극적인 참여로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부탁드립니다. 보궐선거인 만큼 첫날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 셈법 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사퇴 후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11시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서울 서대문구 남과자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정치 않으셔서 같이 왔다고만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마음을 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을 찍었던 유권자 대부분은 그대로 오 후보를 택해서 보수 결집은 더욱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서울에 있는 유권자 1,012명에게 보궐선거 민심을 물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의 28.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만에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것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중도층 표심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던 대부분은 그대로 오 후보를 찍겠다고 밝혀 야권 결집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딴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계속 20%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지는 것도 이런 투표 성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에 실망했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며 읍소 전략과 함께 정권 심판론 견제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선 첫날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1년 내내 정권 교체를 위한 정쟁만 할 사람이냐를 뽑는 선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앞세워 동요를 개사한 노래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번 선거 왜 하니 민주당에 물어봐 성추행 투표장에 왜 가니 심판하러 간단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냐 아니면 분노의 정권 심판이냐 민심의 향방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통해 오는 7일 드러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보상 문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측량 당시에 오 후보를 시장에서 목격했다는 증언과 또 시장 시절 오 후보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문서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자신이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지 민주당의 지적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내곡동의 처가 땅 측량 작업 당시 현장에 갔었는지는 서울시장 선거 공방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측량 작업을 할 때 오 후보를 봤다는 경작인에 이어 경작인과 오 후보를 봤다는 식당 주인이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아들은 오 후보가 당시 입었다는 옷까지 대면서 분명히 오 후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민주당은
증언이 쏟아지는데 오 후보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내곡 보금자리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다는 서류를 새로 공개하면서 오 후보가 아내의 땅이 포함되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4월 24일 서울시 재발 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 검토 보고 자료입니다. 우측 상단 4월 24일 오세훈 시장이 전자결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추가 증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측량 현장에 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식당에서 생태탕 갔다, 맹수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현장의 있고 없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보니 부수적인 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그 땅 투기를 했느냐, 그리고 권한 남용을 통해서 자기가 특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을 쟁점화 시켜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거짓말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나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지만 정치 공방 성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족과 함께, 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여권에서는 전직 장관들이 대거 부산을 찾았고 야권에서도 홍준표 의원 등이 유세에 힘을 보탰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의혹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사전투표를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이 아닌 부산을 살릴 시장을 뽑는 선거라는 걸 강조하며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몰락하는 부산의 운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라도 십자가를 메고 나서자, 그런 각오로 이 선거에 임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지층의 투표가 관건이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크게는 잡혀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서. 여권에서는 강경화, 김부겸 등 전직 장관들이 선거 캠프를 방문해 경제 공약 지원에 나섰고, 외국 인사들과 이렇게 교류하시는 모습, 또 외국 인사들로 받는 그 평가를 봤을 때 부산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프로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장이 되실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유세에 동참한 홍준표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부산시장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는 선거입니다. 4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많이 망쳤습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후보 간의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공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에 소유한 아파트 전세값을 14% 넘게 올린 걸 문제 삼으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투기 의혹을 받는 하남시 전직 공무원은 시의원과 유착해 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에서 간부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반년 전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내부 정보 미리 파악해서 땅 사신 거 아닙니까? 왜 개발 지역이 아니고 그 주변의 땅을 사셨나요? 두 분이 미리 내부 정보를 서로 나누신 겁니까?
앞서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공직자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두 번째입니다. A씨가 사들인 용인식당 8필지에 대한 몰수 보전 신청도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으로 사들인 땅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청 전직 공무원과 시의원이 유착해 투기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남시청 도시건설국장 B씨가 2017년 하남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매입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어머니에게 판 겁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차명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하남시청과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하남 신도시 개발 계획을 투기에 이용했는지 김 의원과 투기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요구를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저희가 재량 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첩이 저희는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하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을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공수처는 일단 반응을 아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서야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애둘러 불쾌감을 드러냈고 수원지검은 기소 직후 김 처장에게도 전자공문으로 알렸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조직 구성 단계라 여력이 없다며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할 테니 수사가 끝나면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면서 공수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검찰 사건과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가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기소 권한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하고 직접 수사할 경우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맡은 판검사 사건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 사무 규칙 제정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의혹은 공수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본인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 데려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공익신고인과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데다 공수처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경 간 3자 협의체를 포함한 수사기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전사 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논란의 일자 각하 결정을 내려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장병에 대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20분 만에 끝난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규명위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진정인인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위원회 의견보다 당사자인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의 의견을 적극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 생존 장병들의 뜻이 반영된 걸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면서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 배경도 관심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 내 의문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지난해 조사 개시 결정은 천안함 전사가 의문사일 수도 있으니 조사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결정이 각하되면서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규명위의 각하 결정에 생존 장병 측은 다행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천안함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청와대는 규명위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서해 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는 호국의 별이며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봄철을 맞아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150명을 넘었는데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1일 하루 동안에도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167명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158명, 31일 199명에 이어 3일 연속 150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중랑구에서는 가족 운영 소규모 작업장에서 4명이 추가돼 누적 11명이 감염됐고 실내 체육시설 감염자도 3명 더 늘어 누적 10명이 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장 관련 집단 감염으로 누적 11명이 확진됐고 용산구에서는 음악동호회 관련으로 8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46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27.5%나 됐습니다. 4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를 찾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방역 조치도 더욱 단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주변의 취식 금지와 잔디밭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달 1일 개장한 난지 캠핑장은 캠핑 면적을 축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벚꽃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에서는 주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노점상을 단속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계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으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추이가 3차 대유행 초기와 비슷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나흘간 하루 국내 발생 환자는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1000명으로 폭증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입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직후 잠시 600명대였던 적이 있지만 사흘 연속 500명 이상은 올봄 들어 처음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초입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 때처럼 상황이 악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때보다 의료 대응 역량이 개선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추가로 확보돼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져 취약계층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12월 초에는 사실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비교적 아주 적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되며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도 변이 감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0여 건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290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보다 아마 10배, 20배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변이주의 확산이라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접종하는 속도와 이 변이주의 확산 속도가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활절 종교 행사가 코앞이고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있어 개인과 집단 간 접촉이 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피로감도 누적돼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 등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추가 격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당분간 현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70대 사망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노원구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화이자 백신을 맞은 76세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5시쯤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약 6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역당국은 사망과 화이자 백신 간 인과성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간격을 늘려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3 학생과 교사 등 최대 49만 명도 이르면 6월 화이자를 맞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백신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려 대규모 재유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 차례 백신을 맞은 72만여 명을 분석했더니 접종자 10만 명당 확진자는 8명에 그쳤습니다. 미접종자 10만 명당 확진자 64명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한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4.1%, 화이자 백신이 100%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1, 2차 접종 간격은 허가 최대 범위인 12주로 진행합니다. 또 잔여량을 줄이는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고 당일 예약자가 오지 않으면 예비 명단을 활용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아낀 백신으로 고3 학생과 교사 등 최대 49만 명이 이르면 6월부터 추가로 접종받습니다. 대학별 고사와 수능 등 전국 이동에 따른 전파 확산의 위험과 방역 부담 등을 감안해서 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화이자 백신의 잔여 물량을 활용하여 접종을 할 예정이며 2분기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접종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오는 6월 접종 예정이던 노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는 4월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은 5월로 당겼습니다. 투석 환자와 보건의료인은 6월에서 4월로, 항공승무원은 5월에서 한 달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이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769만여 명분을 신속하게 들여올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나흘간의 연휴에 들어간 타이완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해 50여 명이 숨지고 또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공사 트럭이 선로로 굴러떨어지면서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반, 타이완 북부 수린에서 타이둥으로 가던 열차가 화롄 북쪽 터널 안에서 선로를 이탈하며 열차 일부가 터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200여 명의 승객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 당국은 언덕 위에 있던 공사 차량이 굴러떨어지면서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엔 400명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묘를 가는 청명절과 어린이날이 낀 나흘간의 연휴를 맞아 당시 열차는 만석이었고 입석 승객도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은 기차 지붕과 창문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피해는 터널 안에 있는 열차 칸이 특히 컸습니다. 施工的厂商有那个类似车斗，那滑落这个撞到我们的这个太古阁的列车，那现在太古那个车头也毁了。
차이잉원 총통은 피해 승객과 철도 직원을 구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조대가 총동원됐다며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전창 행정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선로도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30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1991년의 충돌 사고 이후 타이완 최악의 열차 사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은 일주일 전 발부됐지만 자해로 의식을 잃었던 A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집행이 늦춰졌습니다. 현재 A씨는 치료를 마쳐 퇴원한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집행에 데려갔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을 좀 최대한 확인하려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개를 확보했습니다. 숨진 큰딸이 원치 않는데도 수개월 동안 A씨가 집 근처를 찾아왔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은 스토킹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 우리도 뭐 그렇게 가는 방향이겠거니 하는 거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검증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강제로 아이들을 재우려는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후 잠을 자던 21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잠을 재웠던 원장의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손과 다리로 위력을 가해서 피해 아동을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원아를 강제로 재우는 장면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가운데 촬영이 안 된 날도 있어서 복원 작업과 함께 영상이 없는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 부모와 교사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가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원장의 행위와 아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서당 두 곳에서 이른바 학생들 사이에 엽기 폭력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해당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최근 이른바 기숙형 학원인 서당에서 잇따라 엽기적인 폭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서당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동급생 1명과 언니 2명에게 엽기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서당에서도 17살 남학생 2명이 또래 남학생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안이 커지자 관계기관이 서당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교생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주일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사 한 분이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해가지고 그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하동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과 개인 교습소 등 형태로 모두 서당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서당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당 건물의 일부는 학원으로, 나머지는 집단 거주시설로 이용해 관리감독의 손길이 못 미쳤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동군과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4차례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하고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당의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의 전환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12대 학살을 덮기 위해서 언론인 50여 명을 체포하고 또 총격까지 가했습니다. 또 미얀마 전역의 무선 인터넷도 차단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얀마 양곤의 시위 현장. 시위대를 쫓던 군경이 도로 옆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달려듭니다. 군경은 팔로 목을 조르며 에워싼 뒤 카메라를 빼앗고 수갑을 채워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시위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체포된 언론인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군부는 쿠데타나 군사정부 같은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취재 기자에게 총까지 쏴 3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또 휴대전화 데이터 서비스도 끊었습니다. 시위 상황을 외부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얀마 전역의 무선 인터넷도 차단했습니다. 유선 인터넷도 일부 시간대만 가능해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돼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차단 조치는 민주 진영이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의 연대를 공식화한 뒤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가 앞으로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경은 만달레이에서 시위와 무관한 주택가에까지 들어와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인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계속된 군경의 총격으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54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90여 건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4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를 찾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또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천은리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줌으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8명,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고 또 다중이용시설이 시간이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확산세는 새로운 방역 수칙이 나오지 않으면 더 조금씩 확산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인식하는 것도 저에겐 뭐 지금 방역 당국이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 4차 유행 초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는지요? 4차 유행이 되기는 조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3차 대유행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격리병상이라든지 의료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네. 요양병원을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확산세가 늘고는 있지만 병상이라든지 의료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다른 방역 수칙을 동원해서 확진자 수를 잘 조절을 하면 4차 유행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네네. 다중 이용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시설별로 세심한 방역 수칙을 지정을 해주고 또 가정용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스스로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파악이 3차 대유행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신은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백신을 맞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미만의 종사자와 입소자는 접종을 대부분 하셨고요. 네. 지금은 65세 이상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접종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3차 대유행처럼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매우 조심하고 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도를 해드렸는데 변이 바이러스 케이스가 지금 200케이스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중에 많은 수가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일 텐데 변이 바이러스를 다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로 수도권에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검사를 했더니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분들도 그냥 우연히 검사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는 우리가 확진자 수보다 많게는 수배에 이르는 분들이 감염이 돼 있을 거고 그중에 많은 분이 변이 바이러스를 가능이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도 브라질 같은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3차 세계적 대유행에 지금 직면해 있고 예. 국내도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조금 더 강력히 하고 해외 예.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 정말로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연해 있다면 방역 당국에서 취해야 되는 조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이 무증상 감염자가 이번에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도 40%가 넘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서 감염이 돼서 가정으로 감염을 시키고 그 예. 가정 내 감염이 또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키트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어야 대부분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네네. 하지만 아주 가벼운 콧물이 나타난다든지 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이 키트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36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2번, 3번째는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고 예, 예.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진료를 보고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이나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 체계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원율을 줄여야 됩니다. 예. 만일에 확진이 되면 국내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시설 단계나 자가격리 단계에서 네네. 주사를 맞게 되면 초기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입원율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항체 치료제를 이용해서 70에서 85%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백신 수급도 중요하지만 백신과 더불어서 초기에 치료를 해서 입원율을 감소시키게 되면 네네. 의료체계 부담도 들 수 있고 일반인도 증상이 없더라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항체 치료제를 잘 이용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 예. 개인적으로는 집안에서 자가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서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그리고 이러한 유흥업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그 자가 진단 키트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면 2번, 3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문제는 정확성 때문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또 있을까요? 미국에서 FDA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예. 지금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PCR 검사보다는 떨어지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85에서 90%까지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CDC 같은 경우 FDA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검사를 하라고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검사가 우리가 PCR 검사처럼 꼭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떤 따라서 하게 되면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적어도 3번, 4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프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검사는 반복 검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검사고 예.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빨리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를 해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스스로 진단을 받고 진단 시에는 바로 항체 치료제를 다 주사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네네. 우리가 가을까지 백신 수급이 될 때까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말씀하신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도 지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지난 선거 때 잘 하셨습니다. 똑같이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일회용 비닐 장갑으로 우리가 뭐 신분증을 주고받는다든지 도장을 찍고 나오시면 되고요. 선거 후에는 다른 소모임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부활절 행사도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잘 쓰시고 부활절 행사만 잘 마치시고 네. 따로 모여서 식사나 그런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부분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신으로 좀 질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접종 후에 그 결과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86%, 그러니까 2번 맞아야 되는데 1차만 맞아도 한 86%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2회 접종인데 이제 그 접종하신 분과 접종 안 한 분에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2차 접종을 통틀어서 초반에는 67%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마지막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에서 발표한 것은 76%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얀센과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요. 아데노바이러스가 DNA 유전자 물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몸에 전달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접종과 사실 2회 접종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 1회 접종 때 아데노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거기에 대한 면역세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백신의 스푸트니크 V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와 2차의 차이가 5에서 6% 정도밖에 예방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백신이 어려울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12주로 간격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12주 네. 간격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네. 얀센처럼 1회 접종으로도 저는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접종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1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늘린 상황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러다가 혹시 그 맞아야 되는 12주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나 뭐 변이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얀센은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제가 1회 접종으로 67%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접종을 하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자체의 특징이 네. 2회 접종과 1회 접종이 차이가 많지가 않고 예. 지금 12주 간격의 효과가 조금 올라가는 건 부스터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주 간격을 지켜서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회 접종 시에
부작용이 있던 분들도 있으셨고 네. 또 1회 접종으로도 이게 중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1회 접종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2회 접종을 하지 않아서 더 많이 감염이 될 사례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화이자 백신 같은 RNA 백신은 예. 1차와 2차 사이에 예방률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접종 기간을 지켜서 2차까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맞았는데 내가 못 맞았다 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요. 하지만 다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좀 다른 건데 이번에 화이자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맞추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화이자 백신은 개발 단계부터 만 16세 이상의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거고 화이자 백신은 간격이 3주 간격이기 때문에 네.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방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고요. 네. 백신 수급은 아마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데 아마 동의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15% 정도 백신이 조금 남을 수 있고 또 최소 잔량 주사기를 이용하면 5명이 맞는 주사기가 7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45만 명 정도의 수험생과 일부 교사분들을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번에 화이자에서 며칠 전에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을 2,260명 정도를 임상을 끝냈더니 100%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예. 16세뿐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도 앞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다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다면이라는 가정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월 말 그 화이자 백신이 예정보다 앞당겨 공급된다는 얘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지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분기에 들어올 백신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1차에 땡겨서 쓰고 2차 접종이 꼭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주 많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고요. 예. 3분기에는 아마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도 유럽이 좀 많이 접종을 한 후기 때문에 네. 국내에는 좀 원활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칠레처럼 3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한 나라들도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산세가 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는 독감보다도 훨씬 무증상 감염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우도 거의 60% 이상이 접종을 했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이나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2분기에 백신 수급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방역 수칙을 백신 수급 자체가 이 모든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너무 백신 수급에만 이렇게 올인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네. 정부도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여주면서 두 가지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저는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맞은 효과와 유사한 또 그런 해방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동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혈전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혈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지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 노르웨이라든지 독일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젊은 여성층에서 혈전과 더불어서 출혈, 혈소판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와 같이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한 7사례 정도 보고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20, 30 정도의 사례를 보고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3월 18일까지 5사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25사례가 더 총 30사례를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네. 찾아보니까 혈전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독일에서는 60세 미만에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고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2차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이것이 확실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이 될 때는 다시 재개를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일반적인 100만 명 중에 1명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빈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고려 중이고 그리고 제품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혈전은 우리가 일반적인 심부정맥 혈전이나 폐색전증이 아니고요. 예. 뇌정맥동 혈전이라든지 네. 복부출혈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조금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러한 혈전과 예. 혈소판이 감소증이 같이 오는 그런 좀 아주 희귀한 그런 합병증 네네. 백신 접종 후에 오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온 거군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그 오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참사를 당하시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 텍스트라 그러죠. 처음부터까지 다 방송을 하고 인용을 한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압으로 한겨울 추위 속에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36만 호 추가해서 신규 주택 공급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30만 호를 앞으로 5년간 멀쩡한 임대주택을 부수고 멀쩡하지 않습니다. 지금 40년, 50년 된 아파트도 전부 재건축을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30년 된 걸 허물고 있는다고요? 네, 질문을 하셨으면 상대방 말도 좀 경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 시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이 강북 사람 맞지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미아사거리 지하에다가 4호선, 동북선 마주치는 곳에 지하로 연결시켜서 강북의 명물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까? 몸처껏 힘껏 온 마음을. 그리고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미얀마 유혈 사태 확산으로 현지 교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얀마 임시 항공편을 늘리는 한편 현행 철수 권고인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에게 가능한 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난 2달 동안 귀국한 우리 교민은 아직 400명을 밑돕니다. 미얀마 전체 교민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미얀마 당국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 주에 한두 차례 운항해온 임시 항공편을 필요시 최대 3회까지 운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행 3단계의 여행 경보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선 현지 교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곤에서 발생한 신한은행 출퇴근 차량 피격 사건으로 교민 불안이 커진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장이나 업체에 출퇴근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현지인 직원의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하고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지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 아래 비상연락망 구축과 안전공지 등에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숨진 신한은행 양곤지점 현지 직원의 장례식이 양곤에서 치러졌습니다. 현지 직원 A씨의 가족과 지인, 동료들은 시신이 화장장으로 인도되기 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란의 우리 선박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 재보궐선거 뒤에 이란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만큼 석방 교섭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란 양국은 7조 원대에 이르는 동결 자금 문제에 관해서도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와 인도적 교역 확대 등을 위한 절차 협의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조정 국면을 거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7,400만 원도 넘었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7,400만 원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일 오후 비트코인이 개당 7,4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 IB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메리리치 골드만삭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는 2분기부터 가상통화 투자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대형 IB인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수가 바로 많이 늘어났고 또 비트코인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고 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 상품을 출시한다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온라인 결제 업체도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3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페이팔은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We can contribute to make these digital currencies more accessible and useful to consumers and businesses. 최근 우리 증시가 3,000선 부근에서 조정 국면을 보이자 공격적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주식 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격이 하루 최대 1,000만 원이 오르내리는 등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엔 여전히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최근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역시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은 모레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제주도에 100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와 경북에 최고 80mm,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고 60mm로 봄비치고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모레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